저는 이 정책이 사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위선이라 그럴까? 이런 걸 참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어떤 정책을 바이든 정부 때 시작을 했었냐면요. 미국 재무부가 카리브해 소국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카리브해 소국들이 골든 비자라고 하죠. 우리한테 뭐 10만 달러, 몇십만 달러 투자하면 영주권 줄게. 러시아하고 중국 부자들을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주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대규모 자금을 옮기고 거기는 세금 혜택을 주고 해서 이제 사실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 제재 회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것이 그 카리브해의 골든 비자입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카리브해 소국의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사실상 단판을 짓습니다. 골든 비자 폐지해라. 하니까 그쪽에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러면 골든 비자 줄 수 있어. 대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엔 주지 마라. 그리고 골든 비자 심사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건 뭔 말입니까? 미국이 감시하고 미국이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골든 비자를 사실상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바로 500만 달러 비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영주권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그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 해외 자본 유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영주권을 준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러스틱 상무장관이었는데요. 이게 발언 전문을 읽어봐야 그 느낌이 옵니다. 그 발언 전문을 읽어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격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금 세탁된 돈이나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와도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지만 제재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심사를 해보고 러시아 부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말을 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거는 골드 카드가 아니고 트럼프 카드로 불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으로 말을 하면서 500만 달러니까 100만 명만 오면 5조 달러다. 5조 달러면 우리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니까 그거 상당히 끄고 1000만 장 하면 50조 달러 떼서 우리 정부 부채 다 없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미국이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수적인 걸로요, 그 해외에 부자들의 돈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은요, 국제 정세나 이런 것보다는 좀 돈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돈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기술이 나치 독일이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 기술을 받아들일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술은 미국이 더 받아들일 만한 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물론 미국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 기술이나 이런 걸 유치할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리고 과학자들한테는 특별히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잘 갖추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돈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에 이게 굉장한 실용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보면 미국은 나치 기술자들마저도 그냥 과거 묻지 않고 데려와서 맨하탄 프로젝트나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미국의 DNA입니다. 또 최근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을 때요.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재밌게 들은 이유가 뭐냐? 상원에서요, 딥시크가 나올 때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게 열렸다면 우리 기술자들에게 대우를 하고 이런 게 나오도록 지원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미국에 나온 패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중국의 기술자들 데려오자. 우리가 영주권 줘서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생각의 차이거든요. 미국은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돈이건 기술자건 기술이건 그냥 가져오겠다는 게 미국 이 DNA인 겁니다. 우리랑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의 이 정책도 트럼프는 늘 말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고 내가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 트럼프의 눈은 고졸 중산층에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의 일관된 게 있습니다. 고졸 중산층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서비스 저임금 노동자에서요, 중임금을 받는 제조업 노동자로 바꿔주겠다. 그래야 존엄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번 500만 달러 이 영주권을 하는 것도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그 돈이 들여오고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목적으로 보고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홍콩에 있던 엄청난 자금이 중국 부자들의 많은 자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홍콩 사태가 나고 중국이 이 자본 유출을 차단하면서 홍콩에 있던 자금에 뭐 이게 계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 이 정도일까 싶기도 한데 한 2천억 달러 되는 돈이 싱가포르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패밀리 오피스에 너무 돈이 몰려드니까 싱가포르이 이거 혹시 문제되는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제 혜택도 주고 자금 출처도 묻지 않았지만 작년부터는 세제 혜택도 많이 줄이고 자금 출처도 묻기 시작했어요.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요.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느냐? 사실 대부분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500만 달러짜리를 사는데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간다면 그런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 포르투갈이나 뭐 유럽의 그런 골든 비자라고 하죠. 사면 비자를 주는 그리고 영주권을 이어지는 이런 게 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고 아일랜드에선가요? 그런 비자 계획을 밝혔더니 또 영어를 쓰고 하니까 90%가 중국 사람이라 신청이라서 그게 제대로 시행 못 해보고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중국 사람들이 자본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500만 불 이 요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가 있으면 중국은 자본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요. 정치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때리면 커진다는 겁니다. 맞으면 커지는 거고요. 정치는 이 국내 정치나 국외 정치나 마찬가지, 국제 정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때릴수록 인기를 더 얻는다는 것은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인정됐고요. 트리도 총리, 그다음 캐나다와의 싸우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캐나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요.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자도 제한할 수 있다,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민자 강제 송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면 그 나라 지지층들은 일단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제재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효과 압박이 가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중국 사람들이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외교협회에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선 승리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방위비나 우리 국방 문제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센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국방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차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6%나 됐어요. 그 이유는 중국 매체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데도 중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중국은 우리 옛날에 한한령 같은 걸 보면 약간 선동하듯이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은 트럼프를 통해서 얻어낼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중국 네티즌들이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조롱하듯이 부른다는 거거든요. 덕분에 반도체 기술 따라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덕분에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우리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진핑 주석의 체제를 공고화한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자기의 살 길을 찾을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 좀 더 밀어주자는 국내 움직임이 강해지는 건 어쩌면 그 약간 정치적 법칙,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이 국가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서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민도 보살펴야 되고 복지정책도 펴야 되고 돼지고기 값도 안정시켜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외부의 적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돼. 반도체 무너져도 무한정 자금 부어. 배터리 무한정 자금 부어. 이런 식으로 필수적이고 국가 장래에 필요한 것에 자금을 배치할 수 있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금만 참자. 저쪽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빨리 힘을 길러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런 속도 자금이 붙고 중국 10억 인구에서 나오는 천재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나가고요. 밤잠 안 자고 만든다고 특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잡는다. 거의 다 따라잡고 반도체도 이미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서 있는 몇 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쪼여가는 사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늘 말하잖아요. 중화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오히려 하나 더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하나를 모으고 여론을 하나 모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정치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카드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장기 집권하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다 피로감이 국민들한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외부의 적으로 인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제일 적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어떻게든 공급망을 떨어뜨려 놓고 중국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이런 거에 대해서 판을 흔들어 놓았다는 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파나마는요, 사실 양쪽의 항구를 홍콩 기업, 그러니까 이제 홍콩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이죠. 홍콩이 중국에 넘어갔고 더 이상 일국 양제라고 하지만 양제랑 거의 의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인데 이 중국 기업을 손떼게 이미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블랙록이요. 홍콩의 항구 운영사인 허치슨으로부터 파나마 양쪽 항구를 포함해 전 세계 항구를 사는 걸 33조 원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드니까 진짜로 흔들린 거고 그다음에 파나마 정부도 압박하고 하니까 홍콩 기업이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다 하고 팔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파나마는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자국 통화가 없어요. 달러를 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파나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나 반미 감정이 쌓였겠지만 파나마의 정서 자체가 미국과 같이 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외로 쉽게 이렇게 풀리고 미국의 블랙록이 이 양쪽의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면 파나마 입장에서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그린란드도요. 트럼프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린란드에 이제 더 이상 누가 중국 기업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2018년만 해도 거기에 있는 폐쇄된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항구 이런 것들을 중국이 사겠다고 오퍼를 넣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들면서 말로 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을 상당히 바꾼 거고 미국의 안보를 좀 튼튼히 하게 한 거 이건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 그리고 어떻게 오랜 시간 권좌에 있던 정치인의 뇌는 우리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옆에서 잘한다 얘기만 들으면서 그리고 당신이 최고라는 얘기만 들으면서 계속 결정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들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오판을 했잖아요. 그 오판을 한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뛰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오판을 해서 이 전쟁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옆에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시작하면 미국이 돕건 안 돕건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 돕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라고 계속 보고를 한다면 시진핑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과 다른 겁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독재자의 머릿속에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소련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 바로 통일하고 미군은 안 들어온다. 라고 판단한 게 북한 김일성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건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안 보이건 떠나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양안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이 중요하지만 오랜 권좌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실상 그 독점적 권력을 오래 누리고 있는 사람의 판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안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